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유학기제 스포츠 활동 축구 수업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게 될 선생님 백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학습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한번 재미있게 축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역사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피곤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일단 축구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형태로 시작이 되는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건데, 조금 더 재미있게 지금 우리 TV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니면 호날두 메시 선수가 지금 축구를 하고 골을 넣는 장면 우리 TV에서 많이 보죠, 그죠?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한번 선생님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축구 단순히 대표적으로 우리 자유학기자라고 하면은 직업에 대해서 우리 미래 직업에 대해서 미리 좀 경험해보고 알아보는 시간,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사학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를 많이 접하게 되면 우리 미래에 우리 친구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을 한번 좀 재미있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문제는 축구를 부르는 명칭에서 시작됩니다. 풋볼, 사커.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축구를 지칭하는 말이죠.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풋볼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북미권에서는 풋볼은 주로 미식 축구를 칭하고, 축구는 이와 구분하기 위해 어소시에이션 풋볼 또는 사커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축구의 기원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대 축구의 기원은 19세기 영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당시에도 축구는 영국 내에서 인기 스포츠였는데 지역별로 각기 다른 규칙으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대항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규칙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1863년 FA가 결성됩니다. FA는 축구에 관한 최초의 통합 규칙을 제정하는데, 이 규칙에 따라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어소서라고 부르다가 더 간단히 사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규칙은 선수들이 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의 축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후 FA는 현대 축구의 기본적 골격을 결정할 중대한 결정 두 가지를 내리게 되는데, 한 가지는 손 사용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전진 패스의 가능 여부입니다. 최종적으로 FA는 축구에서 손 사용을 금지하고 전진 패스는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이 결정에 반발해 FA에서 탈퇴한 집단이 럭비계 풋볼을 형성하게 되죠. 이후 잉글랜드 내에서는 축구가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며 자연스럽게 풋볼 하면 축구를 뜻하게 되었고, 사커라는 말은 차츰 소멸하게 됩니다. 북미권에서는 이와 반대로 럭비에서 변형된 미식 축구가 큰 인기를 끌었고, 이것을 풋볼로 부르게 되었으며, 미식 축구와 구분하기 위해 영국에서 사용하던 사커로 축구를 부르게 된 것이죠. 한편 영국인들이 즐겨하던 축구는 대영 제국의 전성기와 맞물려 전 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초가 되면 거의 모든 국가가 축구를 즐기게 되었고, 1904년 프랑스에서 피파가 설립되면서 축구는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영국에서 유행하던 많은 스포츠 중 축구였을까요? 첫 번째, 축구는 간단했습니다. 공을 제외하면 별다른 장비가 필요 없었고, 심지어 공도 꼭 공이 아니라 찰 수만 있는 것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인원 구성도 자유로웠습니다. 정식 규칙으로는 11대 11이어야 하지만 10대 10도 가능하며 5대 5가 되더라도 경기는 얼추 성립할 수 있었고,
어쩌다 한쪽의 인원수가 한두 명 많더라도 경기를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규칙 또한 단순합니다. 오프사이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칙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입문자에게 매우 관대한 스포츠였습니다. 두 번째는 축구의 변수입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손을 매우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스포츠는 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손보다는 부정확하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발을 이용함으로써 경기의 의외성과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축구는 점수제 스포츠 중에서 득점을 하기 가장 어려운 종목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팀이라 하더라도 점수를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하고 약팀일 경우에도 행운의 골을 얻어내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격렬함입니다. 피파는 한 번 경기한 선수가 48시간 이내에 다른 경기를 치를 수 없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는 격렬하고 체력 소모가 많은 스포츠죠. 실제로 초창기의 축구는 폭력 금지라는 룰조차도 없어서 서로 차고 때리는 것은 물론 무기를 숨기고 있다가 휘두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에서는 야만적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경멸할 때 축구나 하는 천한 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축구는 그 DNA가 다분히 전투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이러한 축구의 특성 때문에 현대인들은 마치 고대 로마인들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비슷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어우러져 축구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스포츠는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본래 노동자의 스포츠였던 축구는 산업으로 성장하기에 최적의 종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동네라 하더라도 축구장 하나는 있을 만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경기를 시청하기에 경기 시간도 90분으로 적당한 데다가 초보자에게 쉬운 접근성도 장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축구 경기의 시청률은 타 스포츠에 비해서 압도적이며 이에 따른 산업으로서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스타성 있는 선수들과 축구의 대중성을 앞세워 각종 미디어 믹스에도 용이했기 때문에 그 저변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에서 인간 존재의 도덕과 의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건 오직 축구에서 배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축구는 하나의 인생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축구가 하나의 종교입니다. 인류가 개발한 지상 최대의 스포츠 축구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축구의 역사? 역사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조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축구를 보면 드넓은 잔디 위에 드넓은 운동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상상을 하죠, 그죠? 볼을 넣고 환호하고 세레모니도 하고 우리 멋진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만큼 멋있는 축구화와 멋있는 유니폼과 멋있는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축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축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친구들도 우리 같은 반에 친구들이 다 있죠, 그죠? 친구들끼리 아니면 형아, 누나, 동생 같이 동그란 공 형태의, 지금 볼이라고 하는 공 형태의 모형을 만들어서 신체 활동, 발로 차는 신체 활동을 기본으로 놀이 활동을 했었던 게 시작이 축구 형태가 맞아요. 그걸 축구라고 했어요. 그냥 축구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동그란 거 바로 차기?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 돼지, 뿔뿔이 돼지 있죠? 돼지의 신체 기관 중에 오줌볼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그 오줌포에다가 공기나 어떤 물체를 집어넣어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걸 발로 차는 놀이 활동을 하는 그 기준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국내 기준이고요. 국내 사례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도 동글동글 공 형태로 물체를 만들어서 발로 차고 꼭 던져보기도 하고 머리로 헤딩도 해보고 그러면서 처음에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축구의 첫 시작이라고 축구를 공부하는 학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축구의 필수 요소 첫 번째는 바로 축구 경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학창시절 동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학교 운동장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학교 운동장도 축구 경기장이 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축구를 취미로 즐기시는 일반인 분들이 애용하는 인조잔디 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축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천연잔디 축구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상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장은 땅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맨땅, 인조잔디, 천연잔디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구장의 형태에 따라 신어야 하는 축구화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축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겠죠? 축구의 필수 요소 첫 번째로 경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장의 규격이나 라인의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축구의 필수 요소 두 번째를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필수 요소 두 번째는 바로 선수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축구 선수가 있어야겠죠? 아마추어 축구이든지 프로축구이든지 선수는 필수 요소인데요. 축구의 선수 구성 인원은 한 팀당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특수 포지션인 1명의 골키퍼와 10명의 필드 플레이어로 구성되어서 두 팀 총 22명의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승리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의 필드 플레이어를 감독이 경기장에 어디에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선수의 포지션과 그 팀의 포메이션이 결정이 되는데요. 축구에서의 포지션은 크게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나뉘어지고 같은 수비수라도 중앙에 위치하는지 측면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명칭과 하는 역할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의 포지션이라도 각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고 선수가 경기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지칭하는 명칭도 별개로 있기 때문에 초심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오랜 기간 국가대표에서 활약했던 기성용 선수가 주로 플레이했던 수비형 미드필더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열거해보면 수비형 미드필더, 앞센터, 피보테, 볼란치, 볼란테, CDM 등이 있고 여기에 선수의 플레이 성향과 롤에 따라서 추가적인 명칭으로 딥 라인, 플레이메이커, 레지스타, 박스 투 박스, 홀딩형 미드필더, 앵커형 미드필더까지 있는데 정말 많은 용어들이 있지 않나요? 축구 본다고 이렇게 많은 걸 알아야 되나 라고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니까 오늘은 축구의 포지션이 크게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 3가지로 나뉘어지는구나 라고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축구의 필수 요소 3번째입니다. 필수 요소 3번째는 바로 축구공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축구 경기장이 번듯하게 준비되어 있고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있다고 해도 축구공 한 개가 없으면 경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요소로 선정해봤는데요. 프로 경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아마추어 경기에서 공이 없어서 경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구공의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1에서 3호 사이즈는 크기가 작아 유아용으로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11대 11 경기에서는 5호 사이즈 축구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리그마다 사용되는 공인구가 따로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같은 유럽 클럽 대항전은 물론 월드컵과 유로, 아프리카의 네이션스컵, 남미의 코파 아메리카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회마다 각자 다른 공인구를 매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공인구 사고 싶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축구의 필수 요소 4번째, 5번째입니다. 4번째와 5번째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축구 규칙과 심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축구의 필수 요소 3가지, 경기장, 선수, 축구공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정해진 축구 규칙과 규칙대로 경기를 운영해줄 심판이 필요한데요. 여러가지 복잡한 축구 규칙들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알아가면 되는 축구 규칙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구 경기는 전후반 45분씩 경기가 진행되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될 때 진영을 맞바꾼다. 두 번째,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이용하여 축구공을 상대편 진영의 골라인을 넘겨 득점함으로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상대편보다 많이 득점하는 팀이 승리한다. 세 번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 교체는 총 3번 가능하다. 이외에도 오프사이드, 프리킥, 간접 프리킥과 축구공이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을 나갔을 시 처리하는 방법 등 다음에 제작할 영상들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이렇게 다양한 규칙들을 토대로 경기를 진행시켜야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주심 1명과 부심 2명, 그리고 대기심과 VAR 판독 심판까지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6명이 넘는 인원이 한 경기에 투입이 되는데요. 사소한 판정 하나하나에 경기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판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VAR 시스템으로 오심이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예전에는 오직 사람들의 판단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오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VAR 판독 시 경기의 흐름이 끊겨서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정확한 판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VAR이 도입된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로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축구에 빠져 사는 남자, 축구에 빠지라의 오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축구 입문 가이드 1편에 이은 축구 입문 가이드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축구에 입문하기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구 입문 가이드 2편은 1편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축구 경기장에 관한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축구 경기장은 이런 경기장, 그리고 이런 경기장 같이 경기장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직접 경기하는 필드를 뜻하는 것인데요. 축구 경기장은 학교 운동장 같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는 최소 90m에서 최대 120m, 폭은 최소 45m에서 최대 90m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경기가 진행되는 공식 경기장의 규격은 이것보다 더 제한되어 있는데요. 공식 구장은 길이가 최소 100m에서 최대 110m 이내여야 하며 폭은 최소 64m에서 최대 75m 이내로 만들어져야 국제 경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장을 구성하는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경기장의 크기를 아는 것보다 라인의 명칭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축구를 보거나 할 때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라인인 1번 라인은 경기장의 중앙을 구분해주는 하프라인입니다. 축구팀의 진영은 이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프로축구는 전후반 45분씩 총 90분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할 때 두 팀이 진영을 맞바꾸어 경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는 9번 라인인 센터 스팟에 공을 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킥오프를 하지 않는 팀은 1번 하프라인과 2번 센터 서클을 넘을 수 없고 킥오프가 되어 볼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라인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킥오프는 경기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또는 경기 중에 골이 나온 경우 실점한 팀이 킥오프를 함으로 경기를 다시 이어가는데요. 바꿔 말해 한 경기에서 킥오프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경기는 0대0 무승부 경기가 되고 킥오프가 많이 나온 경기는 골이 많이 기록된 경기가 됩니다. 이어서 축구 경기장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3번 터치라인과 4번 골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4번 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앞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축구 경기에서 볼이 라인을 넘어 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마지막 터치를 한 선수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볼의 소유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이 라인을 넘어 아웃이 되는 기준은 볼이 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가 기준인데요. 완전 조금이라도 라인에 볼이 걸치게 되면 아웃이 되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만약 경기 중에 터치라인에서 볼이 아웃되면 마지막 터치를 한 선수의 상대팀이 이어서 스로인으로 경기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스로인은 말 그대로 throw-in 죄송합니다. 손으로 공을 던져서 경기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스로인에 관한 규칙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스로인에 관한 영상은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4번 라인인 골라인인데요. 골라인은 골라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골과 관련된 라인이기 때문에 터치라인에서 발생하는 상황보다 약간 더 복잡합니다. 골라인도 터치라인과 마찬가지로 볼이 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마지막 터치가 어느 선수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나누어지는데요.
있는데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골킥과 코너킥인데요. 골킥은 공격팀 선수의 마지막 터치로 볼이 수비팀의 골라인을 나갔을 시 7번 라인인 골 에어리어 안에 공을 놓고 경기를 이어나가는 규칙입니다. 코너킥은 수비팀 선수의 마지막 터치로 볼이 수비팀의 골라인을 나갔을 시 5번 코너 에어리어에서 공격팀이 공격을 이어나가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입문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 축구 경기에서 나타나는 상황 몇 가지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진영이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팀의 진영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의 마지막 터치로 볼이 골라인을 아웃되었기 때문에 본색 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입니다. 본색팀이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슛으로 공격을 마무리 짓는 상황인데요. 공격팀이 슛을 했을 때 수비팀 선수의 터치 없이 볼이 그대로 골라인을 아웃되면 수비팀의 골킥으로 경기를 이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두 번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인데요. 수비팀의 터치 없이 그대로 볼이 골라인을 나간 경우입니다. 크로스를 올렸는데 수비팀의 터치 없이 그대로 골라인을 나갔기 때문에 수비팀의 골킥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예시입니다. 수비팀 선수가 자기 뒤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한 것이 볼이 길어서 골라인으로 아웃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터치가 자신의 진영의 골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는 공격팀의 마지막 터치로 골라인이 넘었기 때문에 수비팀의 골킥으로 공격이 다시 이어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축구에서 나타나는 상황 몇 가지를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 영상에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게 됐네요. 오늘 설명 못 드린 라인들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축구장의 주격, 하프라인, 센터서클, 센터스팟, 킥오프, 터치라인, 스로잉, 골라인, 코너킥, 골킥 등등 기억하셨다가 축구를 보고 축구장의 골 에어리어와 페널티 에어리어에 대한 설명과 이 라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골키퍼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대에 대한 설명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입문가이드 2편에서 알려드린 터치라인과 골라인에 관해서는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이 영상은 축구를 입문하기 원하는 초심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므로 이미 축구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골 에어리어입니다. 골 에어리어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이 골라인을 나가 수비팀 골킥으로 경기가 재개될 때 이 골 에어리어 안에 공을 정지시켜 놓고 경기를 전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골킥은 골 에어리어 안에서 진행해야 되는 점과 골킥은 대부분 골키퍼에 의해 처리되지만 골키퍼 이외의 다른 선수가 골킥을 처리해도 괜찮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골킥은 간접 프리킥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골킥을 처리하는 선수가 2회 연속으로 공을 터치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골킥을 처리할 때는 킥을 하거나 근처에 있는 같은 팀원에게 패스로 경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2019년 6월 1일에 골킥과 관련된 축구 규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규칙에서는 골킥이 전개될 때 볼을 처음으로 받는 선수는 무조건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볼을 받아야 정상적인 플레이로 간주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변경된 규칙에서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받아도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작은 차이 같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축구에서 중요한 빌드업 중 하나인 후방 빌드업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공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상대팀 공격수들에게 압박을 받기 쉬웠는데 바뀐 규정으로 인해 상대팀 공격수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되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도적으로 롱킥을 이용한 공격 전개 전술을 사용하는 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프로팀들이 짧은 패스로 골킥을 전개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골 에어리어와 골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았는데요. 골 에어리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골 에어리어는 골키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골 에어리어 안에서 골키퍼에 대한 반칙이 발생할 시 심판은 우선적으로 골키퍼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골키퍼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과 골킥을 진행하는 구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골 에어리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페널티 에어리어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페널티와 관련된 구역인데요. 수비수가 반칙을 했을 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벌어진 반칙인지 아니면 밖에서 벌어진 반칙인지에 따라서 공격팀에게 주어지는 공격권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칙이 일어난 위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이면 직접 프리킥이, 반칙이 일어난 위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이면 페널티킥이 주어지는데요. 페널티킥은 골대와 불과 11m밖에 떨어지지 않은 페널티 스팟에 공을 두고 공격팀 페널티킥 키커와 수비팀 골키퍼가 1대1로 전면 승부를 펼치게 되는 규칙입니다. 페널티킥은 예전부터 공을 차는 키커에게 매우 유리한 규칙이었고 페널티킥으로 인해 경기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널티킥 키커를 선정하는 방식은 반칙을 당한 선수가 직접 차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키커로 선정한 선수가 차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 경기에서는 경기 전에 각 키커들을 미리 선정하고 경기를 임하게 됩니다. 페널티킥을 잘 차는 대표적인 선수로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 유벤투스의 날강두 선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페널티 에어리어의 두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축구의 특별한 포지션, 골키퍼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골키퍼가 과연 무엇을 하는 포지션인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팀의 수문장이라고 불리는 골키퍼,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골을 지키는 자인데요. 축구팀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손을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손으로 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팀의 공격으로부터 골대를 지키고 방어해서 상대팀에게 득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페널티 에어리어와도 골키퍼가 연관이 있다고 했죠. 바로 골키퍼의 손 사용 범위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구역을 넘어가 손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 필드 플레이어가 핸드볼 파울을 범한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직접 프리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키퍼는 상대팀에게 골을 내주지 않는 최우선 목적과 더불어 골대 앞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축구에서 특수 포지션으로 구분되고 유니폼도 혼자서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골키퍼는 가로 7.32m, 세로 2.44m나 되는 골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키퍼로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누엘 노이어, 유벤투스의 잘루이지 부폰, 맨유의 다비드 레야, 리버풀의 알리송 베케르, 바르셀로나의 테어 슈테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렉 등등이 있고 추가로 요리스, 레노, 에데르송, 돈나룸마, 슈체츠니, 픽포드 등등이 있겠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키퍼를 살펴보면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 선수가 있고 이훈재, 김명지 선수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골키퍼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골대를 기준으로 정확한 곳에 위치해야 하는 위치 선정, 슈팅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 작은 실수도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안정감,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반사신경,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력입니다. 이 밖에 다이빙 능력, 펀칭, 캐칭, 한손 방어 능력 등등등 피지컬적으로도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과거에는 공만 잘 막으면 되었던 골키퍼가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골키퍼를 통한 빌드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손뿐만 아니라 발까지 잘 써야 좋은 선수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축구팀에서 한 명밖에 출전할 수 없는 골키퍼, 정말 매력있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골대에 대한 용어 설명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쇠기둥과 하얀 그물로 이루어진 골대는 가로 7.32m, 세로 2.44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얀 그물 부분이 골네트, 양쪽 두 개의 기둥 부분을 골포스트라고 하고 골포스트를 가로지르는 가로로 된 쇠기둥을 크로스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바를 정확하게 맞추는 도전을 크로스바 챌린지라고도 하죠. 제가 골대의 명칭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이유는
프로축구 경기 중에 은근히 많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슈팅이 골대를 맞는 경우에 그냥 골대에 맞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를 구분지어서 말씀하시는 해설자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공격수가 슈팅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파포스트를 노리고 감아찼습니다. 니어포스트로 낮게 깔아서 찼습니다 등등 파포스트와 니어포스트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슛을 하는 공격수 기준으로 두 개의 골포스트가 상대적으로 가까운지 또는 멀리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슛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오른쪽 골포스트를 노리고 슛을 했으면 이 골포스트가 파포스트가 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골포스트를 노리고 슛을 했으면 이 골포스트가 니어포스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도 오른쪽 왼쪽으로 확실히 치우쳐져 있는 위치일 때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위치에서는 구분짓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골 에어리어와 페널티 에어리어 그리고 골키퍼와 골대까지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초심자분들이 축구를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